모든 자동차 사고는 마이딘 블랙박스가 목격자가 되어드려요. 마이딘 블랙박스를 설치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213-822-4848로 하세요. KUMC 저녁 종합 뉴스, 미국 과한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7월 31일 LA 저녁 뉴스입니다. LA 시의회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2가지 발의했다고 어제 한인회를 방문한 허브웨슨 LA 시의장이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법제화되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벌금 티켓이 부과되고 업주들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의 비즈니스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진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벌금 조례안은 폴 코레츠 LA 오지구 시의원이 29일 발의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 $100, 두 번째는 $250, 세 번째부터는 벌금이 $500로 늘어납니다. 한편 마스크 없이 업소를 입장하는 소비자들을 주인이 입장을 거부하는 법안은 허브웨슨 LA 10지구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업주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의 비즈니스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자는 내용 2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하고 확인하기 위한 자가진단법과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당국은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웹사이트와 문자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증상을 보고할 수 있는 설문조사 엔젤리누스 인 액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8살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자가진단 및 설문조사 참여 등록은 LA 카운티 전화 문자 메시지에 @protect라고 적은 뒤 35,134번으로 전송하거나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정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8월 출범을 서두르는 가운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로 한정한다고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4일 만의 일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검찰 힘빼기 가속화를 둘러싸고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청 협의를 갖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협의 이후 관련 법률의 국회 심의, 의결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와 함께 공수처 8월 출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축소 등도 추진 중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추천위 규칙안을 미래통합당 퇴장 속에 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맞물려 검찰총장 힘빼기도 본격화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의 개혁 권고안을 내놨고 법무부는 하루 뒤인 28일 이에 적극 수용 의사를 전했으며 29일과 30일 공수처법안 상임위 통과 및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논의 등이 이뤄진 것입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는 점과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한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점 등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권력에 거스르는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호위병 역할을 하는 공수처를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민주당이 표방하는 건 권력형 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막는가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당정청이 밀어붙이는 검찰 힘빼기 상황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8월 4일 공수처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겠지만 공수처 출범 자체는 야당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기에는 당의 올 비판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 수자와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41만 6천 건에서 약 11만 건 늘어난 수준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3월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28일에 정점을 찍은 이후 15주 연속 줄어들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다시 오름세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 중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주 24만 9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도 10만 건에 달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02만 건으로 86만 7천 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 사태는 3월 셋째 주인 330만 건부터 본격 시작된 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당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주 연속이며 미 노동부가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에서 22만 건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1월에 예정된 선거 투표 날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의 근거 없는 주장은 코로나19로 미 대선이 우편 투표를 통해 치러질 경우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연방선거 날짜는 의회에서 정하며 미 헌법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지연을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부재자 투표가 아닌 보편적인 우편 투표로 2020년 대선이 치러진다면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를 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에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대선을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의 모든 주가 우편 투표를 실시한다고 해도 우편 투표를 통해 광범위한 유권자가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 곳곳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기온이 관측 사상 최고치인 화씨 125.2도를 기록하는 등 중동 일대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바그다드 일대에서는 연일 5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일 워싱턴 포스트는 바그다드 기온이 2015년 6월 30일 세웠던 역대 최고 기온 51도를 뛰어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그다드는 지난 27일에도 50.6도를 기록하는 등 50도를 넘는 고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온으로 인해 상당수 시민이 바깥 활동을 자제한 채 실내에 머물고 있으며 노점 상인들 역시도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지만 열악한 전력 사정 등으로 인해 집마다 발전기 등을 이용해 냉장고나 에어컨, 선풍기 등에 필요한 전력을 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자가 발전기 때문에 가뜩이나 소음이 큰 도시가 더 시끄러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전력 문제로 시위도 벌어져 시위대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27일 바그다드에서는 열악한 전력 사정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2명의 시위대가 보안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기록적인 불볕더위는 30일에도 이어진 뒤 31일부터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말에는 40도 후반으로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록적인 고온은 홍해에서 중동 일대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라고 현지 기상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뜨거운 공기가 마취돔에 갇히는 열돔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략 사정 문제는 레바논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하루 3시간 이내로만 전력이 공급되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발전기 가격은 2배로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연내 생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누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순위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요구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차별이 첨예한 화두로 자리 잡은 상황이어서 인종과 민족을 우선 접종 순위 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논쟁은 결국 다른 국가에서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에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9일 백신 개발이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서 우선 접종 대상을 정하는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논쟁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지난 27일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이 미국에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연구소소장도 올해 연말쯤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연내 백신 생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는 보건의료 인력과 국가안보 관련 필수 노동자와 고위험 인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고위험 인구에는 고령층,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포함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도 지난 6월 글로벌 할당 구상을 발표하고 보건의료계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다른 고위험군 성인 등으로 우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하느냐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인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인 호세 로메로 박사는 흑인,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인종적, 민족적 그룹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든 대중에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65세 이하 코로나19 사망률은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2배 더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의 모니카 슈치스파나 박사는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쪼개진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서 지금은 공정성과 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백신접종관리자협회의 클레어 하난 국장은 한 인종에 백신을 먼저 주고 다른 인종에 나중에 준다는 걸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종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고 백신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깰 수 있으며 이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전문가들 사이에 관심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는 추첨이라고 했습니다. 추첨의 장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되자마자 대공수사권부터 없앴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청와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경찰로 권한을 위임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키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차단,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시키고 감찰실장 등 직일부 개방하며 집행통제위원회 운용으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합니다. 이 같은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결국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과대학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찬반 양론으로 갈리는 이슈가 될 것이 뻔하니 국정원 명칭을 바꾸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법안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면 향후 북한과 국내에서 기생하는 안보 위협 세력의 처벌이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과 남부지방에 폭우로 난리 났는데 대전 출신 국회의원은 그 시간에 한 음식점에서 한방웃음을 짓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려 지역 구민은 물론 온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험 회원과 박주민, 이재정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이재정, 김승원, 박주민,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 대표가 탁자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대전 중부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이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두고 대전은 폭우로 난리가 났는데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많은 비난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뒤쪽 TV에는 대전 폭우 뉴스가 방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중부 문화동에는 30일 오전 4시 18분쯤부터 1시간 동안에만 무려 102.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폭우로 인해 2명이 숨지고 아파트 28세대, 주택 85세대, 차량 55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부 부사동에서는 차량 등록 사업소가 침수되면서 전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동구에선 베스티안 오송병원 응급실이 침수됐고 주택 침수 85건과 도로 침수 7건, 캠핑 차량 침수 4대 등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로 하천 수위도 상승하여 금강홍수통제소는 대전 갑천 원총교 만년교 지점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비로 인해 선로가 침수되거나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대전 지역을 지나는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대전 중구 국회의원인 황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눌 시간에 대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비난을 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씻어낸다고 5만원권을 수백 장 세탁기에 넣어 돌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한국에서 곳곳마다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엄모 씨는 코로나19 불안감에 부의금으로 받은 5만원권 수백 장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결과는 2천만 원 넘는 지폐를 훼손시켰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모 씨도 같은 이유로 500만 원 넘는 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습니다. 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심하게 적거나 타버린 탓에 못 쓰게 된 돈이 2조 7천억 원에 달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 4,570만 장으로 1년 전보다 50만 장 늘었다고 밝히고 이 액수를 화폐별로 분류하면 지폐는 만원권, 2억 2,660만 장, 1,000원권, 8,560만 장, 5,000원권, 1,260만 장, 5만원권, 550만 장 순으로 훼손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소독 여파가 있었던 탓이라고 발표했습니다.